그러니까 난세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 동탁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당쟁이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신흥종교라든가 그 다음에 사이비라든가 나한테 오면 너희에게 행복이 있다. 너희 죄가 사함받는다.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모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성적 사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동탁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오늘 또 저자분 모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좀 흥미진진해요. 심리학과 삼국지를 결합한 책의 저자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이동윤 작가입니다. 심리학하고 역사를 좀 연결해서 그동안 책을 쭉 써왔고요.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에 이 사장님께서 초대하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역사의 책은 좀 많이 있는데 네. 이걸 심리학이랑 연결시킨 거는 굉장히 흥미롭긴 한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또 계기가 있을까요? 저 자신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네. 심리학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심리학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역사 속에는 인간의 집단 심리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오늘날 이렇게 혼동된 사회를 보면서도 역사 속에 어떤 모델이 이미 있었다. 그런 역사를 인간의 심리적으로 고찰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유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게 그래서 시대의 부름, 시대의 흐름이라고도 네.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시대의 부름과 흐름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삼국시대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왜냐? 물론 이제 문명이라든가 기술은 좀 많이 발전했지만 인간의 두뇌는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인간의 상호작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이 이 혼돈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집단이 움직여 나가는지 삼국지 시대 때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장들 뽑아서 한번 또 같이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네. 선생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어부지로 정권을 쥔 동탁은 어떤 캐릭터일까? 동탁은 한마디로 기회포책의 고수였다. 변방에서 온 사나이 동탁, 그는 사랑에 있을 때까지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나 낙양에 온 이후에는 악의 화신인 양 비난만 받았다. 비주류였을 때와 주류 이후의 평가가 극을 달리하는 특이한 인물이었다. 중심에 진입하려는 주변인들은 기회에 대한 촉이 남다르게 발달한다. 사랑에 있던 동탁도 호시탐탐 중앙에 입성할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였다. 주류에 편입되고 더군다나 순식간에 정상에 올라선 이후에는 방심하는 스타일이었다. 이런 혼돈으로의 시기로 가기 전에 굉장한 당쟁이 극심하게 벌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당쟁이 심하게 벌어지면 피해는 누가 봐요? 백성이 보잖아요. 백성이 다 그 사람들 먹이 살리는 거니까. 결국은 세금 받아서 당쟁하는 거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그때 이제 일어난 게 황건적인 난인데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수록 누가 처음에 큰 덕을 보느냐? 이 종교인들, 특히 사이비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막 쏟아지면서 장각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 지도자가 나왔죠. 그 밑으로 한 200~300만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정권을 한번 탈취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일어난 난이 황건적의 난입니다. 근데 황건적의 난이 딱 일어나니까 이걸 이제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 낙양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당파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스스로 군대를 모집해서 갈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여러 군벌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삼국시대를 이끌어갈 영웅들이 그때 탄생을 하죠. 지금 시대랑도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혼란하고 피폐하고 이럴 때 이런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이런 게 또 창궐했다. 이걸 또 정리하기 위해서 영웅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난세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 동탁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당쟁이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신흥종교라든가 그 다음에 사이비라든가 나한테 오면 너희에게 행복이 있다. 너희 죄가 사함받는다.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모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성적 사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동탁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동탁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시대적인 요청이
사회적인 심리가 동탁을 요구하는 심리. 세계적으로 동탁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그 동탁 주변에 누가 있느냐? 여포가 있고, 여포는 그 당시 최고의 무인 아닙니까? 오늘날 삼국시대 때 무예 실력이 뭐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로 비교할 수 있겠죠. 과학기술. 네. 지금 세계의 과학기술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은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네. 앨런 머스크를 옆으로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동탁이 결국은 이제 낙양에 와서 자기가 이제 정권을 쥐고 하다 보니까 낙양이라는 도시가 한나라의 오래된 400년 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 체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천도해요? 장안으로 천도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안에서 비로소 동탁의 이제 수명이 끝나요. 천도한 이후에 네. 자기 세력을 굳혀보려고 하는 찰나에 끝납니다. 와, 지금 거기까지 들으니까 또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까지 비유하니까 뭔가 미래까지도 약간 그려지는 느낌이. 이제 그렇죠. 동탁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네. 그럼 누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때 나온 게 원소가 나오고 조조가 우선 나오죠. 네. 네. 원소는 또 누구예요? 네. 그 한나라의 아주 오래된 명문 가문이에요. 한나라라고 하는 400년의 유교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이 원소가 한나라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밀어줍니다. 원소가 삼국지 초반에는 최고 인물이 되죠. 최고 힘을 쓰고 있을 때 이제 드디어 조조가 나옵니다. 근데 조조는 또 전혀 달라요. 원소하고. 원소는 명문가 후손이라면 조조는 환관의 후손이죠. 근데 당시 환관들은 유학자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조조 역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욕을 먹는 가운데 조조는 자라났습니다. 근데 조조가 원소와를 싸워서 관도대전 때 이기게 되는데 그 당시 관도대전도 원소가 병력이 10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 원소가 이긴다. 조조가 이길 수가 없다고 다 생각했어요. 근데 조조가 이겨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조조에게 싸움을 말릴 때 조조가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원소를 잘한다. 원소는 결단력이 부족하다. 사람을 굉장히 의심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벌여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동탁이 한번 지나갔다. 네. 그럼 위촉으로 나눠지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위촉은 어디일까? 미국과 중국은 일단은 위촉어 중에 한 나라는 되겠죠. 그쵸. 위나라나 뭐 오나라 정도 되겠죠. 네. 두 나라는. 네. 그러면 이제 유비의 총나라는 어디일까? 아마 인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네. 이 삼국지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사회는 인간들이 두뇌가 만드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의 궤적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 삼국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일단은 동탁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조조, 유비, 네. 선권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네. 그래서 그 혼돈한 시기 한 100년은 갔잖아요. 그런 시기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닌가. 네.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뭐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네. 자, 조조, 유비, 선권 세 사람이 삼국지를 대표하잖아요. 네. 근데 혼돈의 시대가 되면은 대중은 항상 세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통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세력. 또 하나는 급진적으로 사회를 변화하려는 세력. 또 하나는 이 중간에 있는 세력. 그러니까 이런 혼돈의 시대 때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 세 흐름 중에 하나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얻어야 돼요. 근데 조조와 유비와 선권은 이 세 흐름을 정확하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말로는 경제의 후손이라고 해요. 근데 이 경제라는 사람이 재밌는 것이 한나라 황제 중에서 아들을 가장 많이 둡니다. 한 100여 명 이상 두어요. 네. 그러니까 한나라가 유시성의 황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경제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비가 정말 황실이 후손인가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그렇지만 유비는 자기를 황실의 후손이라고 하는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유교적 인의 예지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나라의 정통성을 내가 유지하겠다. 보수를 대표하는 거죠. 조조는 개혁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조조의 손에는 뭐가 들어있냐? 손자병법이 한 손에 있었고 한 손에는 법과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동스러운 이 사회를 법으로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손자병법의 지혜로 세상을 정복해 보겠다. 이게 이제 조조의 마인드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송골은 어떤 입장이었냐? 아까 말했잖아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중도층이었다. 그럼 중도층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진나라 때 천하통일에 도움을 줬던 종행가, 합종연행. 네. 그 이제 종행가적 사유를 가지고 이 외교를 통해서 통일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이 혼돈의 시대 때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이 세 흐름 중에 한 흐름을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예요. 맞아요. 대중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어떤 집단의 상징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또 골랐던 문장이 유비 관우 장비를 묻는 또 하나의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춘추대의, 즉 네. 대의 명분을 중심으로 한 의리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집단의 그 암묵적 룰이라는 거죠. 네네. 네네. 근데 유비가 이거를 강조를 많이 했던 거는 그 유비의 출신 성분 때문인가요? 당시 유비로서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 군대도 없었고 네. 돈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고 춘추대의 이걸 내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먹힌 거죠. 근데 요즘 시대에 진짜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 자본주의 시대여서 무슨 가치 교환 이런 것만 굉장히 중시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가치로 대의 명분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또 리더의 진짜 굉장히 큰 힘이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여포의 아버지는 셋이었다. 생부는 누구인지 모르고 정원과 동탁이 양부였다. 이런 여포를 유비가 덥석 받아주었다가 유비의 근거지였던 서주성까지 빼앗긴다. 여포는 전투에 관한 동물적 후각과 능력이 천하제일이었다. 그러나 이 일의 진퇴와 시류를 읽는 눈은 어두워서 독자 세력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조조는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세상을 품으려 했으나 여포는 다른 의지할 때를 찾아다녔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요즘 시대는 여포의 어떤 그 당시 무술을 과학기술로 네. 비교할 수 있겠다. 과학기술을 쓰면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엄청나게 인기도 얻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포는 누구도 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포는 결국 뭐가 부족했느냐?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전략적인 사유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용을 당하는 거죠. 물론 여포 주변에 진궁이라고 하는 뛰어난 책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포가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진궁의 말만 들었더라면 여포가 어떤 의미에서 천하를 통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네. 지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당장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그 절차를 내가 수행하면 나타나는 게 지략의 효과거든요. 근데 여포는 뭐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효과가 없으면 이 어떤 지략을 통해서 나타나는 미래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포가 그 뛰어난 요즘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도 조조한테 지고 목숨을 잃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삼국지 영웅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떤 영웅들은 이렇게 자리 잡고 어떤 영웅들은 쓰러지는가. 핵심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가 있다고 봐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쵸. 조조나 유비나 손고은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원소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소는 주변에 원소도 뛰어난 책사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책사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서 전쟁이 지잖아요. 네. 그럼 돌이켜봐야 되잖아.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삼국지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책사들을 두고 그 책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내 개인적인 감정과 다르게 책사의 의견만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이 옳으면 내 개인 감정을 접어두고 그 책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요. 책사들이 안건을 내놓고 그 안건을 잘 받아들이면 이기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지는 거죠.
네, 맞아요. 또 재밌는 게 네,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조조가 굉장히 냉혹하고 네, 그런 사람만 보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 사실 리더의 자질 중에 또 긍정성 잠깐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유비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셨어요. 조조도 그랬지만 유비도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여러 차례나 되었다. 그때마다 유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마틴 셀리그러먼이 얘기한 것처럼 긍정의 심리를 지녔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유비는 자기가 이 한나라 황실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 이게 있을 수 있죠. 지금 굉장히 내가 공공하긴 하지만 대중들이 나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유비는 어떻게 보면 대중의 인기의 맛을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비춰져요. 조조의 긍정성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조조는요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손자병법이 말하고 있는 어떤 전술 전략의 가치를 인정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전술 전략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다고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이 손자병법의 전술 전략도 결국은 사람의 마인드를 어떻게 통찰하느냐의 관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삼국지 중에 또 그렇게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통찰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마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책사가 누구예요? 제갈공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갈공명하고 이제 사마이하고 이렇게 붙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삼국지 후반에 가면 둘이 붙는데, 물론 사마이는 자기가 제갈공명하고 직접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또 뛰어난 점이에요. 네. 자, 나보다 뛰어난 상대방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실력이 뒤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100%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피는 논리와 다른 논리를 피하죠. 그래서 이게 사마이는 제갈공명과 싸우지 않고 자꾸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갈공명의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은 전술도 뛰어나고 전력도 뛰어나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굉장히 피곤하죠. 그렇죠. 사마이가 그걸 봤어요. 제갈공명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모든 걸 자기가 직접 다 하는 거예요. 저런 스타일로 오래 못 간다. 또 제갈공명이 진짜 피곤해서 죽잖아요. 그걸 사마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더 뛰어날까요? 와, 그것도 막상막하죠. 메타인지네요. 네, 메타인지죠. 메타인지. 네.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것이 진정한 아는 것이다. 그렇죠. 그 중요한 거는 이게 사람의 능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많다 싶을 때는 그 사람 논리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다른 논리로 가야 돼요. 상대의 논리에 따라가지 말려들면 안 된다. 말려들면 안 된다. 그쵸. 그게 그나마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유일한 길일 수 있는 거죠. 기존의 체제가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그 자리는 누가 가요? 기존의 체제에서 기득권들이 가는 거죠. 네, 맞아요. 나도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능력 맥락에서 진짜로 삼국지가 약간 끝에가 정말 많은 어린 친구들을 허무하다 느꼈던 게 유비도 되게 매력적, 조조도 매력적인데 결론으로 성공한 사람은 또 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조조가 이제 형식적으로는 한나라를 이어받은 나라가 네, 되죠. 네. 근데 이제 조조의 손자땐가 네. 또 사마의의 손자가 이제 정권을 차지해서 네. 조조 정권을 무너뜨리고 진나라를 세워서 위준 남북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리더를 보고 누가 성공할까? 약간 이런 배팅을 해본다면 누가 이제 성공에 가장 가까웠던 리더였던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론 조조죠. 조조. 네. 조조인데 이제 조조가 죽고 그의 손자땐가 네. 사마이의 손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마이의 방식도 굉장히 필요하다. 꼭 능력이 많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다. 와, 진짜. 능력이 부족해도 와. 잘 객관적으로 보면서 기회를 노리면 승리의 기회가 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는 이제 그런 관점이었어요. 네. 삼국지에 알려져 있던 이야기 속에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특히 집단 심리. 네. 사람이 집단을 구성하면은 개인의 심리가 그 집단 심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조의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집단 심리, 네. 유비의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집단 심리, 송권의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집단 심리가 다 다른 거죠. 이 셋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가. 와. 왜? 다 사람이니까. 그 시대 사람은 우리 시대 사람이나 문명만 다를 뿐. 네. 그때 똑같은 사회적 양태가
오늘날도 그대로 반복되죠. 사실 마지막 문장 한번 해볼까요? 네. 원소는 현실보다 자존심이 중요했다. 현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 세우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기분이 나쁘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조조와 유비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실력을 중시했다. 와, 지금 한국 사회에도 또 너무 또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게 집단 심리예요. 방법이 없어요. 매스컴에서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이미지가 곧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닌데 이미지를 판단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동탁 같은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이고 종교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죠. 그 시대 이후에 진정한 이제 유비, 조조, 성공 같은 영웅들이 나와서 또 영웅들의 세계를 펼쳐가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조, 유비, 성권이 뭐 영웅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은 대단히 뭐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영웅이 될 수 있다. 좋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골랐던 문장은 사실은 유비의 그 마지막에 또 나오는 또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유비는 평소와 달리 충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책사 제갈량도 명장 조언도 다 놔두고 홀로 출전에 감명했다. 혼자 힘으로도 오나라를 정복할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일까? 유비의 무의식 속에 있던 나도 혼자 다 할 수 있어라는 절규가 표출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비는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마치 성자처럼 떠받들고 있지만 이게 사실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리고 자기의 오늘이 있었던 것은 자기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제갈공명, 그 다음에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우도 죽고 장비도 죽고 이게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없이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오히려 조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담은 없었죠. 대중의 기대가 어떤 성자를 기대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할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뭐 대중의 이미지를 배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리더들은 아까 말한 자존심과 감정의 휩쓸림 이런 게 너무 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주변에 책사를 많이 두는 거, 정말 듣는 귀를 많이 열어놓는 게 약간 또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원소 같은 경우도 책사는 많았어요. 네. 이런 사람들의 책략만 들었어도 결코 원소가 조조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근데 원소는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들은 이유가 책사들끼리 내분이 생긴 거예요. 싸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 문제거든요. 리더의 주변에 책사를 많이 모으고 그 책사들끼리 내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 책사들이 있는 안건 중에서 적절한 안건을 채택하는 것은 리더가 할 일이거든요.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책사들은 내분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나타나는 거죠. 와, 지금 오늘 또 삼국지 이야기로 또 심리학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던 진짜 약간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좀 마지막으로 또 해주고 싶은 말이나 메시지 이런 거 있으실까요? 역사를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역사를 인간의 심리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삼국지를 보면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본 통찰력과 힘을 얻어가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